1713년 합스부르크 제국의 카를 6세는 제상 자일레른과 함께 국사조칙을 제정했습니다. 국사조칙은 여성의 왕위 계승을 금지한 고대 프랑크계 왕국의 관습인 살리카법을 부정하는 것으로 왕위를 이을 남자 후손이 단절되면 여자 후손이 이를 계승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조칙을 제정한 배경에는 직전에 있었던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과 딸만 남긴 채 요절해버린 형 요제프 1세를 통해 합스부르크 가해 후계 문제에 큰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것은 단지 모험을 들어놓은 것이라 공포하지 않았습니다. 카를 6세는 계속 아들의 출생을 기다렸고 3년 뒤인 1716년 마침내 아들 레오폴트 요한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불과 7개월 만에 사망하고 맙니다. 카를 6세는 이후로도 후계자를 얻기 위해 노력했지만 연이어 3명의 딸만 얻은 후 결국 국사조칙을 발표했고 1725년에 승인되며 국내적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바르텐슈타인 남작은 카를 6세에게 국사조칙이 유럽 열강의 승인도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했고 카를 6세 역시 동의했습니다. 이에 러시아는 오스트리아가 폴란드와 오스만 문제에서 그들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약속을 받고 1726년 국사조칙을 인정했습니다. 영국과 네덜란드는 오스트리아령 동인도 회사 해체를 명목으로 인정했고 프랑스 역시 로트링겐 공국을 귀속시키며 국사조칙을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재임 기간 내내 주변국들로부터 국사조칙을 인정받는 데 노력을 다한 카를 6세는 1740년 10월 20일 55세 생일을 며칠 앞두고 돌연 사망합니다. 5개월 전인 1740년 5월 31일 프로이센의 군인왕 프리드리히 빌헬름 1세가 사망함에 따라 왕세자 프리드리히 2세가 국왕에 등극했습니다. 프리드리히 빌헬름 1세는 재임기간 조세 제도를 개혁하고 상비군을 확충하여 프로이센의 인구와 병력을 크게 늘렸습니다. 프리드리히 2세는 비록 아버지로부터 불행한 가정사를 겪었지만 즉위 이후 선친이 추진한 절대왕정 구축을 마무리하고 계몽주의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즉시 국왕에 의한 즉흥적 판결 배제와 삼신제도의 도입을 구체화했고 위그노, 유대인들과 같은 종교적 소수자들에 대한 관용 정책을 펼쳤습니다. 대부분 상공업자와 자본가들이었던 위그노와 유대인들을 통해 프로이센은 적지 않은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대외적으로 프리드리히는 줄곧 오스트리아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카를 6세가 사망한 뒤 발생할 왕위 계승 분쟁을 활용해 프로이센의 영토를 확장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카를 6세에 이어 딸 마리아 테레지아가 오스트리아 왕위를 계승함에 따라 바이에른의 선제후 카를 알브레히트와 작센 선제후 프리드리히 아우구스트 2세는 즉각 국사조칙의 적법성과 마리아 테레지아의 상속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바이에른과 작센은 신성 로마 제국 제후국 중 2에서 3위에 해당하는 국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배우자가 카를 6세의 형 요제프 1세의 딸들이었기 때문에 바로 행동에 나선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독일 내 여론 역시 갓 즉위한 마리아 테레지아의 통치력에 의구심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바이에른은 프랑스와 오랜 동맹관계였고 카를 알브레히트는 그들의 지원을 받아 자신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는 그 대가로 오스트리아령 네덜란드를 프랑스가 편입해도 반대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죠. 이렇게 되자 영국과 네덜란드는 이에 반발하며 국사조칙에 따라 왕위 계승을 한 마리아 테레지아의 정통성을 인정하려고 합니다. 한편 작센 선제후 아우구스트 2세는 비밀리에 마리아 테레지아의 접선에 슐레지엔과 작센 그리고 폴란드 사이의 회랑 교환을 제안했습니다. 그녀가 받아들인다면 국사조칙도 인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죠. 이는 당시 아우구스트 2세가 작센 선제후뿐 아니라 폴란드 왕을 겸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 접촉 사실이 프로이센 내 프리드리히 귀에 들어갔습니다. 프리드리히는 작센과 오스트리아의 교섭이 성공하면 프로이센 남동부가 작센에 의해 통제받을 것을 우려했고 가능한 한 빨리 슐레지엔 지방을 차지해야 한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프리드리히는 무려 200년 전에 존재했던 상속권을 명분 삼아 선전포고도 하지 않고 오스트리아의 슐레지엔 지방을 침공했습니다. 프로이센은 불과 4주 만에 군대를 소집해 행군하는 신속함을 보였고 해를 넘겨 1741년 1월 슐레지엔 지방의 주도인 브레슬라우를 점령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렇게 단기간 내에 슐레지엔 지방의 대다수를 점령한 프로이센군의 사상자는 고작 22명에 불과했습니다. 브레슬라우를 점거한 프로이센군은 겨울 수경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프리드리히는 군대가 움직이기 힘든 겨울인데다 글루가우, 브리크, 나이세 등의 강력한 요새를 점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스트리아가 감히 반격할 생각을 못할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그는 머지않아 슐레지엔 지방 전체가 프로이센 내 귀속될 것이라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프리드리히는 곧바로 고터 백작을 빈으로 파견해 슐레지엔 지방 양도에 대해 협상했습니다. 고터는 오스트리아가 슐레지엔을 양도한다면 프로이센은 국사 조칙을 승인하고 마리아 테레지아의 남편인 프란츠 슈테판 대공의 차기 신성로마 제국 황제 선출 역시 지지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200만 탈러의 재정 지원까지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 테레지아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오스트리아 왕국 영토의 극히 일부라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자신에게 부여된 권리와 명예를 지키기 위해 맨손이라도 대응할 것이다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굳건한 의지와는 다르게 마리아 테레지아에겐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카를 6세가 끝까지 아들에 대한 미련이 있었던 탓에 마리아 테레지아는 제왕 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으며 이 당시 임신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프로이센의 군사행동에 고무된 주변국들 역시 오스트리아를 공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전황을 뒤집기 위해 마리아 테레지아는 슐레지엔 탈환이라는 모험수를 결정합니다. 그녀는 나이페르크를 오스트리아군 총사령관으로 임명하고 프로이센군에 대한 대대적인 반격에 돌입합니다. 비록 나이페르크가 오스만과의 전쟁에서 여러 실책을 범해 부정적인 평가도 있었지만 마리아 테레지아는 일말의 희망을 품었는데 그것은 70세의 총사령관이 전투 경험이 거의 없는 29세의 프리드리히보다 실전에서 우위를 차지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나이페르크는 곧바로 슐레지엔 국경을 넘은 후 아직 잔존해 있던 나이세의 오스트리아군과 합류하기 위해 프로이센 군을 우회해 기동했습니다. 뒤늦게 이를 알아챈 프리드리히는 군대를 집결해 급히 나이페르크를 뒤쫓았지만 나이페르크가 한 발 앞서 나이세에 도착해 프로이센의 보급로를 차단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프리드리히는 이들을 격퇴하기로 결심하고 나이세 남쪽 올비츠 마을에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1741년 4월 10일 전투 초반 승기는 오스트리아가 가져오고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기병 장군 웨머는 프로이센의 우익 기병대를 공격하여 격파하고 기병과 보병 사이를 완전히 분리시켜 버렸습니다. 대규모 전투 지휘가 처음이었던 프리드리히는 여러 실책을 범했을 뿐 아니라 제대로 된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프리드리히가 패닉에 빠지자 슈베린 장군은 프리드리히를 전장에서 물러나게 하고 지휘권을 넘겨받아 반격할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 프로이센 군을 맹렬히 공격하던 웨머 장군이 유탄을 머리에 맞고 쓰러지며 전황이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웨머의 죽음으로 오스트리아 기병대가 혼란에 빠진 틈을 타 슈베린은 강력한 프로이센 보병대를 앞세워 적의 중앙부를 돌파하면서 오스트리아군은 패주하게 됩니다. 올비치의 승전 소식이 전해지자 반합스부르크 동맹군들 역시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의 지원에 힘입은 바이에른의 카를 알브레히트는 파죽지세로 진군해 빈 근처까지 위협했습니다. 그런데 카를 알브레히트는 빈을 눈앞에 두고 프라하로 기수를 돌렸는데 이는 프랑스 작센군과 합쳐 황제 선출권이 있는 보헤미아를 먼저 점령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741년 11월 25일 프라하가 함락되면서 보헤미아가 카를 알브레히트에게 넘어갔습니다. 거의 동시에 프리드리히 역시 모라비아의 울미츠까지 진군하면서 오스트리아를 압박했습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마리아 테레지아는 왕실 소유의 보석들을 팔아 전쟁 비용을 충당하면서 어떻게든 전황을 뒤집기 위해 분투하고 있었습니다. 즉위 초반부터 이어진 어려운 흐름 속에서도 마리아 테레지아의 굳은 심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카를 알브레히트가 빈을 압박하던 시기 마리아 테레지아는 헝가리로 가여왕 대관식을 치렀습니다. 그녀는 여기서 군주가 아닌 어머니가 되겠노라며 헝가리와 크로아티아의 강력한 지지를 이끌어냅니다. 지지 기반을 어느 정도 다진 후 마리아 테레지아는 유능한 지휘관들을 발탁해 전선으로 내보내며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습니다. 남편 프란츠 슈테판의 동생인 카를 알렉산더는 왕실의 일원인데다 오스만과의 전쟁에서 용맹하게 싸웠기 때문에 마리아가 큰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총사령관이 된 카를과 함께 루트비히 폰 케벤힐러, 아벤스페르크 운트 트라운, 율리시즈 폰 브라운, 레오폴트 요제프 같은 뛰어난 지휘관들을 전선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적재적소에서 활약하며 마리아의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해를 넘긴 1742년 1월 초 케벤 휠러는 프랑스 군과 바이에른 군을 연달아 격파하며 바이에른 영내로 진입했습니다. 당시 카를 알브레히트는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제국회의에 참가해
신성 로마 제국 황제로 선출되었지만 주도 미넨을 포함한 바이에른의 대부분 지역이 케벤 휠러에게 점령당하며 프랑크푸르트에서 망명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한편 프라하에 있던 프리드리히는 오스트리아군의 공세를 틈타 빈을 노리고 남아있지만 트라운의 저지에 막혀 실패했습니다. 트라운 백작은 프리드리히와 결정적인 전투를 회피하고 프로이센의 고급망에 괴멸적인 피해를 입혀 프로이센이 결국 보헤미아 지방에서 물러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크게 고무된 마리아 테레지아는 카를로 하여금 다시 한번 슐레지엔 탈환을 명했습니다. 프리드리히가 선전포고도 없이 기습적으로 점령했던 슐레지엔 지방은 인구가 100만 명에 달했고 섬유, 석탄, 철, 웅 등 자원 역시 풍부했습니다. 이 때문에 오스트리아 국고의 약 22%에 달하는 재정적 수입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프리드리히는 이 지역에 대한 야욕을 계속해서 드러냈고 반대로 마리아에게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1742년 5월 슐레지엔의 운명이 걸린 첫 번째 전투가 코투지치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양측의 병력 규모가 상당히 대등했기 때문에 우열을 가리기 힘든 치열한 전투가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프로이센 군은 프리드리히와 아날트 데사우의 레오폴드 1세 각각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아날트 데사우 공작은 엄격한 규율로 유명한 프로이센 보병을 키워낸 훈련 교관으로 유명했고 그의 훈련 덕분에 보병전에 있어서는 오스트리아가 프로이센의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카를은 상대적으로 우세한 기병 전력에 희망을 걸었고 실제로 오스트리아 기병이 프로이센 군을 압도했지만 프로이센의 포격에 무력화되며 전황을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이 전투에서 오스트리아는 6,400의 사상자와 12,000의 포로를 남긴 채 패주했고 보헤미아를 탈환하는 것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프로이센 역시 대부분의 기병이 달려나가 재정비할 시간이 필요했고 그 결과 프리드리히와 마리아 테레지아는 브레슬라우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조약의 내용은 프로이센이 오스트리아에 대한 적대 행위를 중단하는 대신 슐레지엔의 지배권을 인정받는다는 것이었죠.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 사이의 일시적인 휴전에 불과했고 전쟁의 양상은 더욱 확대되어 프랑스, 스페인과 대립하던 영국과 네덜란드 그리고 이해관계에 얽힌 독일과 이탈리아의 중소국가들까지 참전하게 됩니다.